안녕하십니까. 남부대학교 유창규 교수입니다. 오늘 나주지역 애구와 정지장군의 활동에 대해서 2시간 정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여러분을 이렇게 마주하고 같이 얘기 드리기로 돼 있었는데,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주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제가 한 100분 정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재밌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30분 넘어가면 지루해지는데, 이 온라인으로 그것도 일방적인 강의를 100분 듣는다는 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강의를 편하게 좀 들으시고, 또 100분 채워서 들으시는 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와 존경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주지역 애구와 정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라도 지역의 외구 침략 실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지역 외구 침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래도 나주 지역 외구와 그리고 정지 장군의 활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빠뜨릴 수는 없기 때문에 서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구와 나주 지역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오래전에 일부 써놨던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정지 장군의 활동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지 장군은 잘 알다시피 나주에서 또 유명한 분이고, 또 이 당시 고려 후기 당시에 외구의 격파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잘 알고 있고, 또 인터넷 여러 자료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저희가 좀 달리 지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라도 지역 외구 침략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구라는 것은 신라시대부터 우리나라에 침략해 왔던 애들이고, 또 그래서 삼국시대 이 외구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많이 기록상에 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외구의 침략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그 신라 통일을 했던 문무왕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있죠. 내 죽으면 결국 화장해서 동해에 뿌려달라. 내가 동해의 용왕이 되겠다. 이런 얘기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에 가시면 간포 앞바다에 있는데, 그 간포 앞바다에 문무왕의 해저릉이 있습니다. 바로 문무왕이 죽어서도 용왕이 돼서 지키고자 했던 건 바로 외구였습니다. 물론 신라에 있어서 외구가 그렇게까지 커다란 큰 문제를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 신라 이제 외구를 방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됐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외구라는 용어는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까지 우리나라와 중국 연안에서 도적 행위를 하던 일본인 해적 집단에 대한 총칭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외구라는 말은 대체로 이 시기에 한정된 일본 해적 집단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정치적으로 보시면 토착 외구라는 말 많습니다. 아직도 일제 식민지, 일제 강점기 시기를 미화하려고 하는 일부 학자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일본과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들을 무시한 일본의 처사에 대해서 옹호 내지는 긍정하는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토착 외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토착 외구 있어서는 안 될 우리 민족에 있어서 한 부류이지만, 그 평가는 제가 오늘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왜 그러는 말 이래서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려 후기의 외구가 극성을 부렸던 이유는 일본의 사정, 국내 사정, 그리고 원과 명나라의 중국의 왕조 교체, 그리고 고려의 사정들이 변수로 작용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들 조금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은 뭐 막부 교체로 남북쪽 혼란기를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통치권이 지방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시기였고, 또 그 앞선 시기에 원과 고려가 일본 정벌을 했죠. 비록 실패했지만 일본이 대단히 곤란에 빠뜨렸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의 일본 정복, 남북조의 대립은 일부 무사 집단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제적 곤란과 사회질서 혼란을 초래하고 그 사람들 자신도 생계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앙의 통제력에서 벗어난 서부 연해민 구주 지역의 연해민들, 그리고 대마도, 일기도, 박다도 등을 비롯한 섬사람과 막부에서 잇따른 무사 집단들이 결국 해적 집단으로 변해서 고려와 중국 연안에 침입하게 되는 겁니다. 왜구는 고려 시기에 충정왕 때부터 출몰을 합니다. 특히 우왕대에 가장 많이 왜구가 침입을 하게 되고, 역시 우왕대는 왜구 격파가 국가의 가장 중대사였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고려 후기에 특히 우왕대와 같이 극성을 부렸던 이유는 국내 정치적 혼란 그리고 고려 군사력의 약화도 작용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 고종 10년에 일단 김해에 왜구가 침략한 기록이 보입니다.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제 침략을 해오던 왜구는 충정왕 2년부터 1350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에 침략합니다. 지금 우왕대 한 380차례 그리고 공민왕대 한 70차례 왜구가 침략한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지역적으로 여러 지역을 하면 그것도 횟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금 이 횟수 자체는 약간의 무리가 있지만은 적어도 얼마나 많은 왜구가 자주 빈번하게 우왕대에 침략해 왔는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한 140회 정도, 그리고 경기와 충청에 각기 한 60회 정도, 우리가 현재 전남 지역에 30회 정도, 그리고 전북에 20회 정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왜구는 배를 타고 침략하기 쉬운 동해안과 남해안에 자주 출몰을 했으나 이후에는 함경도를 제외하고 전국 각 지역에 출몰을 했습니다. 왜구 규모는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각기 왜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통일적인 이런 해적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각기 각 지역에서 이렇게 침략해 오다 보면 그 규모가 차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대규모 침략할 때 한 400여 척의 배를 몰고 오기도 합니다. 물론 배 규모에 따라서 왜구 수도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중간 정도의 배의 경우에 한 척에 한 30명 정도 이렇게 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규모가 작은 경우 한 20척 정도의 배를 몰고 이 고려를 침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작더라도 왜구의 수는 한 600명 정도에 이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남 지역에 침입한 왜구는 공민왕 때 5회, 우왕 때 15회, 그리고 충정, 창왕 때 각기 2, 3회 정도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왕대에도 가장 많은 침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라도 지역에서, 전남을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도 지역에 순천, 나간 일대가 10여 차례 이렇게 침략을 받고, 광주를 비롯한 화순, 동목, 인근, 담양 포함해서 인근 지역이 한 10차례 정도 역시 왜구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우왕대 왜구의 침략과 관련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우왕 용념 1380년 지리산 일대, 운봉 일대에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졌던 운봉전투, 이름하여 황산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황산대첩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황산대첩에 대해서는 많은 현재 유적들도 남아있고 관련된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라도에서 정지를 군 최고 지휘권자로 한 왜구 격퇴 전투들이 있었습니다. 이 왜구들이 일단 침략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곡식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일단 생계 유지하는데 곡식이 부족했고 곡식을 조달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해적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로 이 전남 지역에 침입한 왜구의 주 공략 대상도 국가의 세금을 운반하는 조은선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은선박이었다는 것은 기록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순천 지역이 많은 침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아마 곡식을 중앙으로 개경으로
옮기기 위해서 창고, 즉 조창이었죠. 이 조창의 소재지가 있었다는 점과 맞물렸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남해를 통해서 섬진강 쪽 타고 이렇게 침략하기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아마 순천 지역이 전라도에서 가장 많은 침략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의 침략으로 일단 국가의 조은선 자체가 제대로 운행되지 못해서 세금이 제대로 운반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고 우왕대에 그러한 재정난들을 겪게 되는 거죠. 또한 각종 미국, 가축 그리고 문화재들도 역시 약탈됩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백성들이 살해되고 노예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부녀자들이 겁탈당하거나 또 그걸 거부해서 목숨을 버리는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특히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서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변수 없이 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 우왕대 쪽 기록들을 보면 일부 전라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이 경기도 지역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도 기록상에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비참한 상황들이 발생했던 겁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섬과 해안 지역, 연안 지역은 공백지대로 변하고 20여 군데나 되는 지역 행정 취소가 요즘 말하면 뭐 군 사무소, 군청이죠. 읍의 읍사무소 이런 행정 취소가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20여 군데 정도의 지역 행정 취소가 자리를 옮겼다는 점에서 전라도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마을이 없어진 곳도 상당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전라도 지역의 전체적인 외부 침략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그 나주 지역과 관련된 외구의 침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뭐 외구 전라도 지역과 관련된 다른 장수들의 활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피해상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궁금한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물어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일방적인 말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럴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혹시 뭐 인터넷에 자료들도 찾아보시고 그러면 쉽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단 우리가 인터넷상에 나오는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꽤 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유념을 좀 하시고 실제 여러분들이 역사적 기록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좀 적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 어떤 게 맞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 자료들을 비교하시면 어떤 것들이 사실이겠거니 하는 부분은 짐작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고려시대 나주 지역은 몽고의 침략과 선별초의 투쟁 등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략으로 아주 큰 혼란은 없었던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 공민왕 말기 그리고 우왕대에 이제 외구가 침략하면서 나주도 큰 혼란에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려 말 나주 사람들은 상당 기간 간헐적으로 이 생사의 갈림길에 맞닥뜨리게 했고 바로 그건 외구의 침략이었던 때문입니다. 일단 나주 지역과 관련된 기록에 의하면 나주 지역의 왜구가 출몰한 시기는 공민왕 22년 1373년 왜구가 지금 회진에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뭐 회진이 나주목 소속의 현이었기 때문에 나주 지역 그리고 현재 나주와 아주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나주에 아주 직격적인 뭐 타격이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 국가가 별감을 파견해서 나주 사람들을 구휼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걸로 봐서 이 왜구 침입 이후에 나주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뭐 생계 어려움을 이렇게 가졌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가 별감을 파견해서 뭐 구휼을 했을 정도였으니까 피해가 만만치 않았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3년에 왜구가 350척이니까 아주 많은 상당히 대규모의 큰 왜구라고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350척의 배를 몰고 하포를 일단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상도, 전라남도 해안가, 즉 남해안 지역이 아주 이제 들썩거려야 될 이런 상황이었겠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인데 당시 그 전라도 소수문사였던 김행 같은 경우에 이제 나주에 있으면서 상당히 뭐 문제를 일으킨다. 제대로 왜구 공략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주에 있는 백성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이런 문제가 삼아서 처형하는 이런 사건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 김혜영이라는 사람은 막 목포에 왜구가 침략했을 때 공을 세워서 이 관직과 상을 받아서 전라도 도수문서가 됐던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공로를 내세워서 나주 백성들, 요즘 말하면 나주 시민들을 등쳐먹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최고 지휘자들 내지는 행정적인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뭐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김행이 이제 목포에서 왜구를 방어했을 때 그 목포는 현재의 목포가 아니라 바로 잘 알다시피 영광동과 삼영동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22년부터 23년에 걸쳐서 적어도 나주는 왜구의 침략에 상당히 시달리고 있었고, 이게 바로 현재 나주까지 이어졌던 것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왕대 들어서 나주 지역에 침략해온 왜구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당하고 횟수도 좀 빈번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나주의 현황들을 잠깐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376년 우왕 2년에 왜구가 이제 전라도 원수의 군영을 침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영산,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영동 일대에서 우리 전함을 불사르고 나주를 노략질하게 됩니다. 즉 전라도 도원수의 일부 군영이 나주 근처에 있었는데 바로 거기를 노략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구들이 이제 상당히 겁없이 이제 달려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당시 영산포 나주 지역 일대를, 현재 영산포 나주 지역 일대를 휩쓸었던 것 같습니다. 대동지지, 물론 조선 후기 때 지리지지만 여기에 가면 당시 왜구가 20여 척의 배를 몰고 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정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명 정도 탈 수 있었던 걸로 보면 한 600명 정도 왜구가 나주 일대에 침입을 해온 겁니다. 아시다시피 상당한 규모고 애들이 결국은 나주 인근을 쓸고 갔으니 나주가 아마 상당히 혼란에 빠졌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주에 대한 침략 기록은 잘 보이지 않고 우왕 7년에 이제 한 5년 후에 1381년에 왜구가 이 반남면에 침략했는데 전라도 도원수 지용기 등이 싸워서 적선 한 척 태우고 왜구가 어명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주 지역에 대한 왜구 출몰은 기록상에 없고, 조선 건국 이후에 일단 조금씩 이 서남의 연안 지역에 왜구가 출몰해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하는 기록들은 있지만 나주 지역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던 것, 조금 적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명종 때, 조선 명종 때 을묘 외변이 일어나기까지 나주는 전라도의 인근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이었다고 여겨지고, 아마 나주가 고려시기 머무르서 전라도의 주요 거점 지역이었으며 이 조선 성립 이후에도 전략적인 핵심 지역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왜구가 침략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결국 거기에는 나주가 가지고 있었던 방어 능력이나 군사 거점 등 나름대로 내적 요인도 역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고려 시기 나주의 그 왜구 침략의 횟수는 적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나주와 왜구와 관련된 기록들이 몇 개 더 있어서, 이건 침략과 관련된 기록은 아니지만 있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나주 사람들 공민왕 말기부터 시작되는 왜구의 침략에 대해서 나주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삼봉 정도전이 우왕 1년에 이 나주 거평부국의 서재 등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주 사람들에게, 나주 읍성 들어오면서 이제 나주 사람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자, 그 말 가운데 바다와 인접하고 변방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왜구다. 역시 우왕 때니까 공민왕 이후로부터 이어지는, 공민왕 후기로부터 이어지는 왜구의 침략이 이 정도전에게도 굉장히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바다와 접한 다른 마을들은 다 몰락했다. 즉 전라도 연안 지역의 이런 상황들을 이제 정도전도 알고 있고 또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나주는 인물이 번성하고 물자가 풍부하니 그 풍속이 좋다. 즉 나주 먹으로서의 위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정도전이 보았던 거죠. 그러나 왜구가 더 날뛰고 있으니 방어에 더욱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자, 이러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나주 지역이 어떠한 상황이고 또 나주 인근 지역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리고 나주가 결국 전라도의 방어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지역인가 하는 것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